오늘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고 예측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며 때로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에 발목을 잡히기도 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사람과 이 지혜를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 따뜻한 등불 하나를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 해주시는 것은 당신의 일상 속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밝히는 지혜를 찾아 나서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선택과 후회에 관한 것입니다. 한 여성분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8년간의 해외 생활을 마치고 최근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은 한국에서, 절반은 해외에서 보낸 셈이죠. 이제 저는 다시 한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한국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해외로 나갈 것인가, 그리고 결혼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혼자 살아갈 것인가. 제 마음은 정확히 반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분명 언젠가는 후회할 것만 같습니다. 저는 그 후회를 조금이라도 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현명한 스승은 이렇게 답합니다.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결혼이 혼자 사는 것보다 좋다고 진심으로 생각했다면 당신은 이미 결혼을 했을 겁니다. 한국 생활이 해외 생활보다 낫다고 확신했다면 지금 이런 고민조차 하지 않고 한국에 정착했을 테고요. 당신이 스님인 저에게 와서 결혼할까요? 말까요? 라고 묻는 것은 축구선수에게 무슨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농구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후회를 덜 하고 싶다고 말했죠. 여기에 중요한 삶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A를 선택하면 B를 선택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B를 선택하면 A를 선택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결혼을 하면 혼자일 때의 자유를 그리워하며 후회하고 혼자 살면 결혼한 친구들의 안정감을 부러워하며 후회하게 됩니다. 한국에 살면 해외의 넓은 세상을 아쉬워하고 해외에 살면 나이가 들어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당신이 선택에 따르는 책임을 지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택에는 그에 따른 결과, 즉 과보가 따릅니다. 이것은 마치 돈을 빌리고는 싶지만 빚을 갚기는 싫어하고 저축은 하기 싫지만 목돈은 받고 싶어하는 심리와 같습니다. 선택의 좋은 점만 취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이나 어려움은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후회의 근원입니다. 결혼을 선택했다면 때로는 귀찮고 의견이 부딪히는 갈등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혼자 살기로 결정했다면 문득 찾아오는 외로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해외에서의 삶을 택했다면 늙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어지는 인간의 회귀성과 그로 인한 낯설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 몸이 나이 들면 부모님을 닮아가고 입맛이 어릴 적 먹던 된장찌개로 돌아오듯 우리의 마음도 근원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고민하지 마십시오. 두 가지 길은 무게가 똑같습니다. 동전을 던져서 결정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길을 가느냐가 아니라 일단 선택했으면 그 길에서 마주하는 모든 결과를 내 선택의 책임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후회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은 인연에 대한 과보를 기꺼이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삶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과 감정 조절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막 수능을 마치고 대학생이 될 준비를 하는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또한 저는 늘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서 말을 내뱉고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한다니 혹시 당신은 매일 똑같은 음식만 먹는 것을 좋아합니까? 가끔은 새로운 피자도 맛보고 싶지 않나요? 늘 가던 동네만 걷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가보는 길이 낯설고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두려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 서울 사람은 어떻고 경상도 사람은 어떨까? 하는 호기심과 설렘으로 가득한 탐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만남을 계속 피한다면 당신의 세계는 지금 아는 사람들 안에 갇히고 말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고 싶다면 낯설미 주는 약간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컨트롤한다는 표현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 조절을 억제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화가 나는데 억지로 누르고 슬픈데 괜찮은 척하는 것이죠. 하지만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내면의 압력으로 쌓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스트레스 혹은 화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참다 보면 언젠가는 터지게 마련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째는 못 참는다며 폭발하고 나면 결국 관계는 망가지고 깊은 후회만 남게 됩니다. 진정한 감정 조절은 억제가 아니라 알아차림입니다. 감정은 내가 원한다고 일어나고 원치 않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조건에 따라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화, 짜증, 미움 같은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나쁘다고 여기며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서 조용히 바라보세요. 아, 내 마음에서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짜증이라는 감정이 피어오르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스트레스를 만들지 않지만 억제는 반드시 스트레스를 낳습니다. 만약 알아차림을 놓쳐서 화를 내버렸다면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며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저 내가 또 놓쳤구나. 다음에는 놓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면 됩니다. 미안해, 내가 순간 감정을 놓쳤어. 이렇게 솔직하게 사과할 때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관계를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부와 기회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한 사회 초년생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남의 땅을 샀더라면, 그때 비트코인을 샀더라면 하는 지나간 기회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현재에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마음을 잡아야 할까요? 우리는 종종 성공 신화에 현혹됩니다. 100명 중 99명이 실패하고 단 1명이 성공했을 때 세상에는 오직 그 한 명의 이야기만 들려옵니다. 주식 투자로 하루아침에 수십억을 벌었다는 광고,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수많은 실패자들의 눈물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존자 편향의 함정입니다. 그런 허황된 꿈을 꾸기 전에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첫째, 당신에게는 그만한 자본이 없습니다. 둘째, 설령 자본이 있다 해도 모든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위험이 따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소위 개미들은 왜 돈을 잃을까요? 그것은 욕심과 두려움이라는 인간의 본능적인 집착 때문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는 더 오를 것이라는 욕심의 꼭대기에서 사고,
가격이 내릴 때는 본전 생각과 더 큰 손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바닥에서 팝니다. 결국 전문가와 거대 자본은 바로 이런 개인들의 심리를 이용해 돈을 버는 것입니다. 진정한 투자의 지혜는 대중과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팔 때가 살 때이고 모두가 환희에 차서 살 때가 팔 때입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알아도 인간의 집착 때문에 실천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그런 생각은 그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허황된 미련일 뿐입니다. 자본이 없는 젊은이에게 가장 확실한 투자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놓친 기회를 아쉬워할 시간에 성실하게 일하며 자신만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자본을 가장 확실하게 불리는 길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한없이 깊은 슬픔과 상처에 관한 것입니다. 64세의 한 여성분이 38년 동안 묵혀온 아픔을 꺼내놓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가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38kg밖에 안 되는 연약한 어머니께서 앞을 못 보시는 할머니와 저희 3남매의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 저는 결혼 후 전신마비이신 시어머니를 병간호하느라 그리고 시어머니가 경제권을 쥐고 계셔서 친정어머니께 용돈 한 번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난 후에 효도하리라 다짐했지만 어머니는 제가 결혼한 지 2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한이 되어 38년이 지난 지금도 TV에서 어머니 이야기만 나오거나 결혼식장에만 가도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상처를 치유하고 웃으며 어머니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가 겪었던 보편적인 아픔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살이 넘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그것을 고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과 같은 좋은 일은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못했다고 해서 죄가 되는 나쁜 일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을 뿐 나쁜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38년이 지나도록 그 슬픔이 치유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그리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어머니의 고생을 지켜보며 마음에 새겨진 깊은 상처, 일종의 트라우마일 수 있습니다.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다가 비슷한 상황에 자극을 받으면 어린아이처럼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아직 어머니를 떠나보내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속으로 어머니와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는 어머니를 놓아드려야 합니다. 고생만 하시던 당신의 어머니는 지금쯤 천국이나 극락과 같은 좋은 곳에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안히 쉬고 계실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말씀드리세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걱정 내려놓으시고 편히 쉬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서 어머니를 떠나보낼 때 비로소 38년간 당신을 올가매던 슬픔의 사슬이 끊어지고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허한 삶 속에서 의미를 찾는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며 후회 없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종교 생활을 포함해 무엇을 해도 마음이 공허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소중한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산에 사는 다람쥐를 본 적 있습니까? 다람쥐는 어제 주운 도토리를 누가 훔쳐갔다고 분해하거나 내일 굶주릴 것을 걱정하며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눈앞에 도토리를 줍고
나무를 오를 뿐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대부분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는 생각의 노름에서 비롯됩니다. 다람쥐처럼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십시오. 삶이란 후회 없이 살아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공허함이란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있지 않고 과거와 미래를 떠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소중한 것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의 숨결, 당신의 발걸음 속에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부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선택 앞에서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휘몰아치는 감정 속에서 자신을 알아차리며 지나간 기회에 대한 미련을 떨치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며 오래된 상처를 보듬고 떠나보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고 예측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며 때로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에 발목을 잡히기도 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사람과 이 지혜를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 따뜻한 등불 하나를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 해주시는 것은 당신의 일상 속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밝히는 지혜를 찾아 나서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선택과 후회에 관한 것입니다. 한 여성분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8년간의 해외 생활을 마치고 최근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은 한국에서, 절반은 해외에서 보낸 셈이죠. 이제 저는 다시 한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한국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해외로 나갈 것인가, 그리고 결혼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혼자 살아갈 것인가. 제 마음은 정확히 반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분명 언젠가는 후회할 것만 같습니다. 저는 그 후회를 조금이라도 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현명한 스승은 이렇게 답합니다.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결혼이 혼자 사는 것보다 좋다고 진심으로 생각했다면 당신은 이미 결혼을 했을 겁니다. 한국 생활이 해외 생활보다 낫다고 확신했다면 지금 이런 고민조차 하지 않고 한국에 정착했을 테고요. 당신이 스님인 저에게 와서 결혼할까요? 말까요? 라고 묻는 것은 축구선수에게 무슨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농구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후회를 덜 하고 싶다고 말했죠. 여기에 중요한 삶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A를 선택하면 B를 선택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B를 선택하면 A를 선택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결혼을 하면 혼자일 때의 자유를 그리워하며 후회하고 혼자 살면 결혼한 친구들의 안정감을 부러워하며 후회하게 됩니다. 한국에 살면 해외의 넓은 세상을 아쉬워하고 해외에 살면 나이가 들어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당신이 선택에 따르는 책임을 지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택에는 그에 따른 결과, 즉 과보가 따릅니다. 이것은 마치 돈을 빌리고는 싶지만 빚을 갚기는 싫어하고 저축은 하기 싫지만 목돈은 받고 싶어하는 심리와 같습니다. 선택의 좋은 점만 취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이나 어려움은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후회의 근원입니다. 결혼을 선택했다면 때로는 귀찮고 의견이 부딪히는 갈등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혼자 살기로 결정했다면 문득 찾아오는 외로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해외에서의 삶을 택했다면 늙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어지는 인간의 회귀성과 그로 인한 낯설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 몸이 나이 들면 부모님을 닮아가고 입맛이 어릴 적 먹던 된장찌개로 돌아오듯 우리의 마음도 근원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고민하지 마십시오. 두 가지 길은 무게가 똑같습니다. 동전을 던져서 결정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길을 가느냐가 아니라 일단 선택했으면 그 길에서 마주하는 모든 결과를 내 선택의 책임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후회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은 인연에 대한 과보를 기꺼이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삶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과 감정 조절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막 수능을 마치고 대학생이 될 준비를 하는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또한 저는 늘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서 말을 내뱉고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한다니 혹시 당신은 매일 똑같은 음식만 먹는 것을 좋아합니까? 가끔은 새로운 피자도 맛보고 싶지 않나요? 늘 가던 동네만 걷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가보는 길이 낯설고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두려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 서울 사람은 어떻고 경상도 사람은 어떨까? 하는 호기심과 설렘으로 가득한 탐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만남을 계속 피한다면 당신의 세계는 지금 아는 사람들 안에 갇히고 말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고 싶다면 낯설미 주는 약간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컨트롤한다는 표현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 조절을 억제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화가 나는데 억지로 누르고 슬픈데 괜찮은 척하는 것이죠. 하지만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내면의 압력으로 쌓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스트레스 혹은 화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참다 보면 언젠가는 터지게 마련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째는 못 참는다며 폭발하고 나면 결국 관계는 망가지고 깊은 후회만 남게 됩니다. 진정한 감정 조절은 억제가 아니라 알아차림입니다. 감정은 내가 원한다고 일어나고 원치 않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조건에 따라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화, 짜증, 미움 같은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나쁘다고 여기며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서 조용히 바라보세요. 아, 내 마음에서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짜증이라는 감정이 피어오르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스트레스를 만들지 않지만 억제는 반드시 스트레스를 낳습니다. 만약 알아차림을 놓쳐서 화를 내버렸다면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며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저 내가 또 놓쳤구나. 다음에는 놓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면 됩니다. 미안해, 내가 순간 감정을 놓쳤어. 이렇게 솔직하게 사과할 때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관계를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부와 기회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한 사회 초년생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남의 땅을 샀더라면, 그때 비트코인을 샀더라면 하는 지나간 기회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현재에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마음을 잡아야 할까요? 우리는 종종 성공 신화에 현혹됩니다. 100명 중 99명이 실패하고 단 1명이 성공했을 때 세상에는 오직 그 1명의 이야기만 들려옵니다. 주식 투자로 하루아침에 수십억을 벌었다는 광고,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수많은 실패자들의 눈물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존자 편향의 함정입니다. 그런 허황된 꿈을 꾸기 전에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첫째, 당신에게는 그만한 자본이 없습니다. 둘째, 설령 자본이 있다 해도 모든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위험이 따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소위 개미들은 왜 돈을 잃을까요? 그것은 욕심과 두려움이라는 인간의 본능적인 집착 때문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는 더 오를 것이라는 욕심의 꼭대기에서 사고, 가격이 내릴 때는 본전 생각과 더 큰 손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바닥에서 팝니다. 결국 전문가와 거대 자본은 바로 이런 개인들의 심리를 이용해 돈을 버는 것입니다. 진정한 투자의 지혜는 대중과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팔 때가 살 때이고 모두가 환희에 차서 살 때가 팔 때입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알아도 인간의 집착 때문에 실천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그런 생각은 그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허황된 미련일 뿐입니다. 자본이 없는 젊은이에게 가장 확실한 투자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놓친 기회를 아쉬워할 시간에 성실하게 일하며 자신만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자본을 가장 확실하게 불리는 길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한없이 깊은 슬픔과 상처에 관한 것입니다. 64세의 한 여성분이 38년 동안 묵혀온 아픔을 꺼내놓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가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38kg밖에 안 되는 연약한 어머니께서 앞을 못 보시는 할머니와 저희 3남매의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 저는 결혼 후 전신마비이신 시어머니를 병간호하느라 그리고 시어머니가 경제권을 쥐고 계셔서 친정어머니께 용돈 한 번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난 후에 효도하리라 다짐했지만 어머니는 제가 결혼한 지 2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한이 되어 38년이 지난 지금도 TV에서 어머니 이야기만 나오거나 결혼식장에만 가도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상처를 치유하고 웃으며 어머니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가 겪었던 보편적인 아픔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살이 넘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그것을 고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과 같은 좋은 일은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못했다고 해서 죄가 되는 나쁜 일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을 뿐 나쁜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38년이 지나도록 그 슬픔이 치유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그리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어머니의 고생을 지켜보며 마음에 새겨진 깊은 상처, 일종의 트라우마일 수 있습니다.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다가 비슷한 상황에 자극을 받으면 어린아이처럼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아직 어머니를 떠나보내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속으로 어머니와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는 어머니를 놓아드려야 합니다. 고생만 하시던 당신의 어머니는 지금쯤 천국이나 극락과 같은 좋은 곳에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안히 쉬고 계실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말씀드리세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걱정 내려놓으시고 편히 쉬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서 어머니를 떠나보낼 때 비로소 38년간 당신을 올가매던 슬픔의 사슬이 끊어지고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허한 삶 속에서 의미를 찾는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며 후회 없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종교 생활을 포함해 무엇을 해도 마음이 공허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소중한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산에 사는 다람쥐를 본 적 있습니까? 다람쥐는 어제 주운 도토리를 누가 훔쳐갔다고 분해하거나 내일 굶주릴 것을 걱정하며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눈앞에 도토리를 줍고 나무를 오를 뿐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대부분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는 생각의 노름에서 비롯됩니다. 다람쥐처럼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십시오. 삶이란 후회 없이 살아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공허함이란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있지 않고 과거와 미래를 떠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소중한 것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의 숨결, 당신의 발걸음 속에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부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선택 앞에서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휘몰아치는 감정 속에서 자신을 알아차리며 지나간 기회에 대한 미련을 떨치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며 오래된 상처를 보듬고 떠나보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고 예측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며 때로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에 발목을 잡히기도 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사람과 이 지혜를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 따뜻한 등불 하나를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 해주시는 것은 당신의 일상 속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밝히는 지혜를 찾아 나서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선택과 후회에 관한 것입니다. 한 여성분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8년간의 해외 생활을 마치고 최근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은 한국에서 절반은 해외에서 보낸 셈이죠. 이제 저는 다시 한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한국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해외로 나갈 것인가, 그리고 결혼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혼자 살아갈 것인가. 제 마음은 정확히 반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분명 언젠가는 후회할 것만 같습니다. 저는 그 후회를 조금이라도 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현명한 스승은 이렇게 답합니다.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결혼이 혼자 사는 것보다 좋다고 진심으로 생각했다면 당신은 이미 결혼을 했을 겁니다. 한국 생활이 해외 생활보다 낫다고 확신했다면 지금 이런 고민조차 하지 않고 한국에 정착했을 테고요. 당신이 스님인 저에게 와서 결혼할까요? 말까요? 라고 묻는 것은 축구선수에게 무슨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농구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후회를 덜 하고 싶다고 말했죠. 여기에 중요한 삶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A를 선택하면 B를 선택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B를 선택하면 A를 선택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결혼을 하면 혼자일 때의 자유를 그리워하며 후회하고 혼자 살면 결혼한 친구들의 안정감을 부러워하며 후회하게 됩니다. 한국에 살면 해외의 넓은 세상을 아쉬워하고 해외에 살면 나이가 들어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당신이 선택에 따르는 책임을 지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택에는 그에 따른 결과, 즉 과보가 따릅니다. 이것은 마치 돈을 빌리고는 싶지만 빚을 갚기는 싫어하고 저축은 하기 싫지만 목돈은 받고 싶어하는 심리와 같습니다. 선택의 좋은 점만 취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이나 어려움은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후회의 근원입니다. 결혼을 선택했다면 때로는 귀찮고 의견이 부딪히는 갈등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혼자 살기로 결정했다면 문득 찾아오는 외로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해외에서의 삶을 택했다면 늙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어지는 인간의 회귀성과 그로 인한 낯설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 몸이 나이 들면 부모님을 닮아가고 입맛이 어릴 적 먹던 된장찌개로 돌아오듯 우리의 마음도 근원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고민하지 마십시오. 두 가지 길은 무게가 똑같습니다. 동전을 던져서 결정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길을 가느냐가 아니라 일단 선택했으면 그 길에서 마주하는 모든 결과를 내 선택의 책임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후회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은 인연에 대한 과보를 기꺼이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삶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과 감정 조절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막 수능을 마치고 대학생이 될 준비를 하는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또한 저는 늘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서 말을 내뱉고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한다니 혹시 당신은 매일 똑같은 음식만 먹는 것을 좋아합니까? 가끔은 새로운 피자도 맛보고 싶지 않나요? 늘 가던 동네만 걷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가보는 길이 낯설고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두려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 서울 사람은 어떻고 경상도 사람은 어떨까 하는 호기심과 설렘으로 가득한 탐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만남을 계속 피한다면 당신의 세계는 지금 아는 사람들 안에 갇히고 말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고 싶다면 낯설미 주는 약간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컨트롤한다는 표현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 조절을 억제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화가 나는데 억지로 누르고 슬픈데 괜찮은 척하는 것이죠. 하지만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내면의 압력으로 쌓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스트레스 혹은 화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참다 보면 언젠가는 터지게 마련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째는 못 참는다며 폭발하고 나면 결국 관계는 망가지고 깊은 후회만 남게 됩니다. 진정한 감정 조절은 억제가 아니라 알아차림입니다. 감정은 내가 원한다고 일어나고 원치 않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조건에 따라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화, 짜증, 미움 같은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나쁘다고 여기며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서 조용히 바라보세요.
아, 내 마음에서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짜증이라는 감정이 피어오르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스트레스를 만들지 않지만 억제는 반드시 스트레스를 낳습니다. 만약 알아차림을 놓쳐서 화를 내버렸다면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며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저 내가 또 놓쳤구나. 다음에는 놓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면 됩니다. 미안해, 내가 순간 감정을 놓쳤어. 이렇게 솔직하게 사과할 때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관계를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부와 기회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한 사회 초년생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남의 땅을 샀더라면, 그때 비트코인을 샀더라면 하는 지나간 기회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현재에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마음을 잡아야 할까요? 우리는 종종 성공 신화에 현혹됩니다. 100명 중 99명이 실패하고 단 1명이 성공했을 때 세상에는 오직 그 한 명의 이야기만 들려옵니다. 주식 투자로 하루아침에 수십억을 벌었다는 광고,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수많은 실패자들의 눈물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존자 편향의 함정입니다. 그런 허황된 꿈을 꾸기 전에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첫째, 당신에게는 그만한 자본이 없습니다. 둘째, 설령 자본이 있다 해도 모든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위험이 따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소위 개미들은 왜 돈을 잃을까요? 그것은 욕심과 두려움이라는 인간의 본능적인 집착 때문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는 더 오를 것이라는 욕심의 꼭대기에서 사고, 가격이 내릴 때는 본전 생각과 더 큰 손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바닥에서 팝니다. 결국 전문가와 거대 자본은 바로 이런 개인들의 심리를 이용해 돈을 버는 것입니다. 진정한 투자의 지혜는 대중과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팔 때가 살 때이고 모두가 환희에 차서 살 때가 팔 때입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알아도 인간의 집착 때문에 실천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그런 생각은 그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허황된 미련일 뿐입니다. 자본이 없는 젊은이에게 가장 확실한 투자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놓친 기회를 아쉬워할 시간에 성실하게 일하며 자신만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자본을 가장 확실하게 불리는 길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한없이 깊은 슬픔과 상처에 관한 것입니다. 64세의 한 여성분이 38년 동안 묵혀온 아픔을 꺼내놓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가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38kg밖에 안 되는 연약한 어머니께서 앞을 못 보시는 할머니와 저희 3남매의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 저는 결혼 후 전신마비이신 시어머니를 병간호하느라 그리고 시어머니가 경제권을 쥐고 계셔서 친정어머니께 용돈 한 번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난 후에 효도하리라 다짐했지만 어머니는 제가 결혼한 지 2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한이 되어 38년이 지난 지금도 TV에서 어머니 이야기만 나오거나 결혼식장에만 가도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상처를 치유하고 웃으며 어머니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가 겪었던 보편적인 아픔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살이 넘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그것을 고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과 같은 좋은 일은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못했다고 해서 죄가 되는 나쁜 일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을 뿐 나쁜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38년이 지나도록 그 슬픔이 치유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그리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어머니의 고생을 지켜보며 마음에 새겨진 깊은 상처, 일종의 트라우마일 수 있습니다.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다가 비슷한 상황에 자극을 받으면 어린아이처럼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아직 어머니를 떠나보내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속으로 어머니와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는 어머니를 놓아드려야 합니다. 고생만 하시던 당신의 어머니는 지금쯤 천국이나 극락과 같은 좋은 곳에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안히 쉬고 계실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말씀드리세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걱정 내려놓으시고 편히 쉬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서 어머니를 떠나보낼 때 비로소 38년간 당신을 올가매던 슬픔의 사슬이 끊어지고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허한 삶 속에서 의미를 찾는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며 후회 없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종교 생활을 포함해 무엇을 해도 마음이 공허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소중한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산에 사는 다람쥐를 본 적 있습니까? 다람쥐는 어제 주운 도토리를 누가 훔쳐갔다고 분해하거나 내일 굶주릴 것을 걱정하며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눈앞에 도토리를 줍고 나무를 오를 뿐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대부분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는 생각의 노름에서 비롯됩니다. 다람쥐처럼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십시오. 삶이란 후회 없이 살아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공허함이란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있지 않고 과거와 미래를 떠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소중한 것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의 숨결, 당신의 발걸음 속에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부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선택 앞에서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휘몰아치는 감정 속에서 자신을 알아차리며 지나간 기회에 대한 미련을 떨치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며 오래된 상처를 보듬고 떠나보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고 예측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며 때로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에 발목을 잡히기도 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사람과 이 지혜를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 따뜻한 등불 하나를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 해주시는 것은 당신의 일상 속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밝히는 지혜를 찾아 나서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선택과 후회에 관한 것입니다. 한 여성분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8년간의 해외 생활을 마치고 최근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은 한국에서 절반은 해외에서 보낸 셈이죠. 이제 저는 다시 한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한국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해외로 나갈 것인가, 그리고 결혼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혼자 살아갈 것인가. 제 마음은 정확히 반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분명 언젠가는 후회할 것만 같습니다. 저는 그 후회를 조금이라도 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현명한 스승은 이렇게 답합니다.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결혼이 혼자 사는 것보다 좋다고 진심으로 생각했다면 당신은 이미 결혼을 했을 겁니다. 한국 생활이 해외 생활보다 낫다고 확신했다면 지금 이런 고민조차 하지 않고 한국에 정착했을 테고요. 당신이 스님인 저에게 와서 결혼할까요? 말까요? 라고 묻는 것은 축구선수에게 무슨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농구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후회를 덜 하고 싶다고 말했죠. 여기에 중요한 삶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A를 선택하면 B를 선택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B를 선택하면 A를 선택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결혼을 하면 혼자일 때의 자유를 그리워하며 후회하고 혼자 살면 결혼한 친구들의 안정감을 부러워하며 후회하게 됩니다. 한국에 살면 해외의 넓은 세상을 아쉬워하고 해외에 살면 나이가 들어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당신이 선택에 따르는 책임을 지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택에는 그에 따른 결과, 즉 과보가 따릅니다. 이것은 마치 돈을 빌리고는 싶지만 빚을 갚기는 싫어하고 저축은 하기 싫지만 목돈은 받고 싶어하는 심리와 같습니다. 선택의 좋은 점만 취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이나 어려움은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후회의 근원입니다. 결혼을 선택했다면 때로는 귀찮고 의견이 부딪히는 갈등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혼자 살기로 결정했다면 문득 찾아오는 외로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해외에서의 삶을 택했다면 늙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어지는 인간의 회귀성과 그로 인한 낯설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 몸이 나이 들면 부모님을 닮아가고 입맛이 어릴 적 먹던 된장찌개로 돌아오듯 우리의 마음도 근원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고민하지 마십시오. 두 가지 길은 무게가 똑같습니다. 동전을 던져서 결정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길을 가느냐가 아니라 일단 선택했으면 그 길에서 마주하는 모든 결과를 내 선택의 책임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후회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은 인연에 대한 과보를 기꺼이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삶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과 감정 조절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막 수능을 마치고 대학생이 될 준비를 하는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또한 저는 늘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서 말을 내뱉고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한다니 혹시 당신은 매일 똑같은 음식만 먹는 것을 좋아합니까? 가끔은 새로운 피자도 맛보고 싶지 않나요? 늘 가던 동네만 걷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가보는 길이 낯설고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두려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 서울 사람은 어떻고 경상도 사람은 어떨까? 하는 호기심과 설렘으로 가득한 탐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만남을 계속 피한다면 당신의 세계는 지금 아는 사람들 안에 갇히고 말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고 싶다면 낯설미 주는 약간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컨트롤한다는 표현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 조절을 억제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화가 나는데 억지로 누르고 슬픈데 괜찮은 척하는 것이죠. 하지만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내면의 압력으로 쌓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스트레스 혹은 화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참다 보면 언젠가는 터지게 마련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째는 못 참는다며 폭발하고 나면 결국 관계는 망가지고 깊은 후회만 남게 됩니다. 진정한 감정 조절은 억제가 아니라 알아차림입니다. 감정은 내가 원한다고 일어나고 원치 않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조건에 따라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화, 짜증, 미움 같은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나쁘다고 여기며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서 조용히 바라보세요. 아, 내 마음에서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짜증이라는 감정이 피어오르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스트레스를 만들지 않지만 억제는 반드시 스트레스를 낳습니다. 만약 알아차림을 놓쳐서 화를 내버렸다면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며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저 내가 또 놓쳤구나. 다음에는 놓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면 됩니다. 미안해, 내가 순간 감정을 놓쳤어. 이렇게 솔직하게 사과할 때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관계를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부와 기회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한 사회 초년생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남의 땅을 샀더라면, 그때 비트코인을 샀더라면 하는 지나간 기회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현재에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마음을 잡아야 할까요? 우리는 종종 성공 신화에 현혹됩니다. 100명 중 99명이 실패하고 단 한 명이 성공했을 때 세상에는 오직 그 한 명의 이야기만 들려옵니다. 주식 투자로 하루아침에 수십억을 벌었다는 광고,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수많은 실패자들의 눈물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존자 편향의 함정입니다. 그런 허황된 꿈을 꾸기 전에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첫째, 당신에게는 그만한 자본이 없습니다. 둘째, 설령 자본이 있다 해도 모든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위험이 따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소위 개미들은 왜 돈을 잃을까요? 그것은 욕심과 두려움이라는 인간의 본능적인 집착 때문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는 더 오를 것이라는 욕심의 꼭대기에서 사고, 가격이 내릴 때는 본전 생각과 더 큰 손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바닥에서 팝니다. 결국 전문가와 거대 자본은 바로 이런 개인들의 심리를 이용해 돈을 버는 것입니다. 진정한 투자의 지혜는 대중과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팔 때가 살 때이고 모두가 환희에 차서 살 때가 팔 때입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알아도 인간의 집착 때문에 실천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그런 생각은 그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허황된 미련일 뿐입니다. 자본이 없는 젊은이에게 가장 확실한 투자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놓친 기회를 아쉬워할 시간에 성실하게 일하며 자신만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자본을 가장 확실하게 불리는 길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한없이 깊은 슬픔과 상처에 관한 것입니다. 64세의 한 여성분이 38년 동안 묵혀온 아픔을 꺼내놓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가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38kg밖에 안 되는 연약한 어머니께서
앞을 못 보시는 할머니와 저희 삼남매의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 저는 결혼 후 전신마비이신 시어머니를 병간호하느라, 그리고 시어머니가 경제권을 쥐고 계셔서 친정